학사일비 담당 교사 차준영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대면 수업을 통해서 산업화 도시화 수업 내용을 좀 정리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통통신의 발달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했었죠. 자, 이번 주에 12월 1주차 마지막 남은 4단원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지금 여태까지 생활공간과 사회라는 단원을 학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수업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볼까요? 자, 산업화와 도시화로 나타난 변화. 그죠? 산업화와 도시화라는 것이 18세기 이후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점차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에 따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죠. 더불어서 생활 공간에서 교통통신의 발달로 나타난 문제점, 나타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이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리고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 사회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항상 고민을 해야 하죠. 자, 그래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우리 수업할 때 지역의 공간 변화, 그래서 가까운 우리 지역에는 어떤 변화,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지도 첫 번째 시간에 수업에서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남은 건 하나입니다. 이제는 정보화라는 것으로 나타난 문제점, 정보화로 나타난 변화는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겠죠. 당연히 해결 방안까지 연결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을 학습을 하면요. 작은 소단원, 정보화로 나타난 변화, 문제점이란 단원을 학습하면 정보화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냐, 그리고 해결 방안은 무엇이냐를 다 각각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정확하게 정보화가 무엇일까라는 시작을 하기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런 사이버 고등학교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온라인 수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근데 미래 사회에는 뭔가 이 과학기술, 정보통신의 기술들이 훨씬 더 발달을 해서 정말 이 학교보다는 가상의 어떤 가상이 아니라 사이버 고등학교라는 것이 생긴다면, 자, 이거를 한번 가상으로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사이버 고등학교라는 것이 생겨서 여러분들의 후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진짜 이런 사이버 고등학교에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 학교 생활은 과연 어떠할까라는 걸 한번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아마도 우리가 게임을 하듯이 여러분들 게임하면 그 안에 나라는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아바타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게임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상 공간에서 나라는 사람, 나는 집에 있고요. 뭐 다른 공간에 있고 나라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해주는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이 존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같이 온라인 수업을 할 때도 그런 아바타들이 그 사이버 공간상에서 수업을 듣고 친구들이랑 대화하고 물건을 사거나 뭐 이런 행동들을 할 때 내 아바타가 거기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상상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각각의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기반으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자, 등교 시간 같은 것도 굉장히 여유로워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이동 시간이 없다 보니까 집에 앉아서 자다 일어나 눈 비비고 일어나서 잠옷 입은 상태에서 등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 등교를 한다는 게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에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움직여서 어떤 조회 시간에 등교하는 모습 아니면 뭐 내 얼굴을 촬영해서 하는 모습,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습과 같아요. 어떤 조회 시간을 아침에 가진 이후에 그 다음에 수업 시간은 지금 하듯이 우리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선생님이 강의를 올려주면 그 강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채팅으로 선생님과의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이 그런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분 겪고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쉬는 시간은 여러분 각자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간식을 먹고 화장실을 가고, 자, 근데 우리 원래 지금 대면 수업에선 쉬는 시간에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굉장히 막 수다도 떨고 같이 막 매점도 뛰어가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이 각자가 시간을 보내고 친구랑 대화를 하고 싶으면 지금 이런 식으로 채팅창을 활용해서 여러분을 대신하는 이 아바타들이 어떤 대화를 하는 모습으로 그려질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매점을 이제 가서 물리적인 어떤 걸 사는 것들이 온라인상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하고 보상을 받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이버머니 같은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이용해서 사이버머니가 주어졌을 때 그거를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꾸미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지금 교과서에서 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것도 조금 때 지난 상상일 수 있어요. 이거는 예를 들어 저희 선생님 어렸을 때 여러분들 싸이월드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최근에도 막 뉴스에 종종 나오기도 하는데, 이게 선생님 대학 다니던 시절 고등학교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그러한 중요한 그런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싸이월드에 들어가면요, 개개인들의 방이 이렇게 있고요. 거기에 내 아바타가 이렇게 있을 수 있었어요. 내 아바타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아바타를 뭘로 꾸미냐면 도토리를 사서요. 도토리를 사가지고 이 도토리로 이 아바타를 꾸미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도토리를 통해서 이 방도 꾸미고 사람도 꾸미고 내 미니홈피를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도토리로 음악도 사서 음악도 깔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니홈피에 들어와서 싸이월드 미니홈피에 들어와서 글도 남기고 거기서 소통도 하고 내 생활을 보여주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런 고등학교, 사이버 고등학교가 생기면 이런 식의 아바타를 활용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다른 형식의 사이버 고등학교들도 가능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되면요. 장점은 뭘까? 단점은 뭘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죠. 장점은 굉장히 큰 자유로움이 장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의 시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자유롭게 등교하거나 온라인 수업을 보거나 내가 좀 더 복장이나 내 생활에 있어서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많은 단점들도 같이 가지고 갈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피상적인 인간관계가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랑 얼굴 보고 웃고 수업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에서 우리는 어떤 기쁨들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컴퓨터상에서 직접 대면이 아닌 컴퓨터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발생하는 인간관계의 정말 따뜻함이나 인간관계에서 인간이라는 건 결국엔 어떤 이런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상적으로 되어가는 그런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도 있을까? 예를 들어 시험이나 과제 같은 것들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면 누가 대신해 준다거나 하는 경우에 그것의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들의 문제점들도 발생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너무나 자유롭다 보면 이런 규칙적인 어떤 생활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어떤 모둠 활동 같은 것들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들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그때 오는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떠올려보면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는 이런 사이버 고등학교 여러분들은 더 잘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우리 정보화 사회,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정보화 그리고 미래 사회의 정보화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우선은 정보화가 무엇이냐라는 거 먼저 이야기해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단원 정보화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마음 편하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의 내용을 배웠어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이라는 걸 배울 때
자, 3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IT 기술, 그래서 우리 뭐 컴퓨터, 인터넷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런 기술들의 발전이 산업에 커다란 혁명적인 변화를 일으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 3차 산업혁명 이전의 시대를 한번 살펴보면 그 이전의 사회는 물질 중심의 사회였어요. 뭔가를 생산해낼 때 물질을 생산해내는 것, 에너지 생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 삶의 자원이었어요. 우리 삶의 중심은 무엇이었냐? 물질과 에너지였다라고 하면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커다란 변화다 이래서 제3의 물결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자, 이 3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제는 뭐가 중심이 되냐? 지식,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중심 자원이 되는 사회다. 라고 사회 자체가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나 지식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뭐라고 얘기하냐? 바로 정보화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정보화 사회를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거죠. 3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요. 자,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어떤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냐?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교통통신의 발달과 마찬가지로 교통통신의 발달은 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하는 게 굉장히 컸다면 이제는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거나 아니면 어떤 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라는 우선 특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변화를 좀 더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가장 큰 변화는 정치와 행정의 변화, 그 다음에 경제의 변화,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의 어떤 다양한 변화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면요. 정치 행정에서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 여러분들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면서 어떤 인맥도 구축하게 하고 정보도 공유하게 해주는 어떤 가상의 공간들이 있어요. 그거를 SNS라고 보통 표현하고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그거 우리말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누리 소통망이다 라는 말 들어봤죠? 자, 그래서 이 누리소통망의 확산으로 인해서 누리소통망이 확산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토론하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여러분들 SNS 여러분들 친목도모용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하죠. 친구랑 연락하고 내가 어떤 하루를 보냈는지를 공유하는 목적으로 참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데 그 목적 이외에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뭐 환경에 대한 이야기, 우리 지난 2단원에서 환경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고 얘기했죠. 환경에 대한 이야기나 정치에 대한 이야기, 어떤 사회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그 SNS에 올리고요. 그 SNS를 공유하면서 훨씬 더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그것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다양한 의견 표시, 그 다음에 토론이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NS를 활용하면 장점은 뭐냐면 장점 뭘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많은 사람을 공유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것들 여러분이랑 동갑 그 10대들, 20대, 30대 모두 이렇게 잘 활용하고 있지만 더 나이가 많이 든다거나 이런 스마트 기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정보들로부터 굉장히 소외되는 정보 소외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단점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온라인상에서의 의견 표출이나 토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것의 장점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견 교환들, 정치라는 건 뭐예요? 많은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분배하기 위해서 각자의 어떤 의견들을 조율하는 그 과정들, 그걸 우리가 정치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은 의견을 수용할 수 있고 많은 의견들을 조율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장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정치적으로는 이런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그 행정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이제는 민원 서류 같은 거 신청하거나 발급할 때 동사무소 안 가도 되죠. 여러분들 다 해보셨나요? 전자행정 서비스라고 인터넷으로 몇 번의 클릭으로 뭐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혹은 뭐 건축물 대장 이런 것들을 모두
이렇게 다운받아서 프린트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거죠. 이것도 모두 정보화 사회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우리가 가능해진 장점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는 또 전자투표나 인터넷 청원 같은 것들, 그래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져서 정치 참여가 활성화되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SNS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SNS에서도 굉장히 많은 그런 쌍방향 소통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의 또 다른 방향성이 이런 이제 청원을 활용한다든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문제 생기면 우리 뭐 어떤 범죄에 의해서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정적인 어떤 요구들이 있을 때 정부에 어떤 요구를 할 때 이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청원을 활용하고 청원에 자신의 글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원도 굉장히 지금 현재에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자투표도요.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우리 국회의원 선거를 잘 치렀었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대통령 선거, 뭐 국회의원 선거가 앞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투표, 집에서 어떤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으로 내가 원하는 사람에게 투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방식이 지금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 비용이 어떻게 돼요? 우선은 초기 비용은 많이 들 거예요. 이것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는 굉장한 많이 비용이 들지만 당장 그것이 시행이 된 이후에는 내가 이동하는 비용, 그 시간을 투자하는 비용 같은 것들은 훨씬 더 감소하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잘만 갖춰져 있으면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증가하는 장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우리가 장점이 있으면 항상 그 이면에는 단점이 있겠죠? 자, 장점은 이러하다면 단점은 당연히 어떤 해킹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요번에 리로스쿨이 갑자기 안 됐을 때 이틀 정도 안 됐을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죠. 자, 이런 온라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다 보면 이런 갑자기 안 되는 상황들 그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조작의 문제 이런 것도 아직은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지는 것들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또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이런 기기를 갖지 못한 정보 소외계층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런 투표를 참여하지 못하는 그래서 정보 소외계층의 문제는 항상 어디에서든 발생할 수 있죠. 계층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해킹이나 조작의 문제 같은 것들도 여전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활성화되는 데는 아직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죠. 단 어쨌든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수록 쌍방향의 소통이 가능해진다라는 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고 쉽게 다가갈 수 있다면 그 정치의 권력에 대한 어떤 감시나 통제 같은 것들도 훨씬 더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회의원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런 것들 바로바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의 사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우선은 우리 정치에서의 사례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정치적 측면에서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전이 어떠한 정치 참여에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자, 한번 기사 같이 볼게요. 디지털 선거운동을 했다. 그리고 실시간 사실검증을 했다라는 미국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그 다음에 힐러리의 대선 경쟁이 있었을 당시에 그 당시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6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정보통신 기술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이 됐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 텔레비전 토론에서도 단순히 그냥 그 방송을 방영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생중계됐다. 이것도 기술을 활용을 한 거고요. 더불어서 누리소통망을 활용해서 두 후보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실시간 사실 검증을 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서 이 두 사람도 디지털 선거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했던 그 당시에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시간 어떤 플랫폼들이 일상화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유튜브가 활성화된 것도 그렇지만 문자나 이미지 그리고 영상까지도 실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런 정치에서도 적용하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치 참여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은 무엇일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우선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진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민주주의의 종류에는 대의민주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주주의라고도 얘기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 민주주의가 있어요. 직접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들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정치에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소규모의 단위에서 과거 우리의 민주주의의 시발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고대 그리스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이 정치에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것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현대사회는 굉장히 많은 인구수가 이 정치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면 국민이 국회의원을 뽑고 그 국회의원이 법률을 통해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이 국회의원을 우리의 대표자를 뽑는 형태로 민주주의를 실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 정치에 내가 의사결정해서 그걸 반영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뽑은 대표가 그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변인이 그러한 정치적인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 국회의원이 내가 뽑은 국회의원이지만 나는 저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데 저 국회의원은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들을 시행을, 법률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대의민주주의가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정치적인 어떤 나의 의사를 반영시키지 못한다라는 한계가 생겨요. 근데 그것을 이런 식으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쌍방향의 어떤 의사소통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는 가능하게 하는 형태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굉장히 정치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거에서도 누리소통나 SNS에서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것은 실현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은 이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이런 식의 실시간 사실검증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내 정치적 의사를 밝히는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치인과 그것이 대통령이 됐던 국회의원이 됐던 정치인과의 어떤 실시간 대화들이 굉장히 가능해지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다. 근데 사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활용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이죠. 그래서 SNS에 뭐 인스타그램이나 그 새 모양의 트위터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굉장히 이런 국민들과 막 자신의 정치적인 것들을 막 얘기하고 소통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긴 했지만 그것이 뭐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모습들의 정보통신 기술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지만 이런 게 부정적인 영향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시민의 어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익이 다를 텐데 이런 시민의 과도한 의사표시가 어떤 본인의 이익만을 대변해서 그것을 표출했을 때 그것이 갈등으로 이어질 때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혹은 정보 제공을 할 때 시민들이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왜곡 정보나 아니면 일부만을 편집된 어떤 선택된 정보만을 제공했을 때 그 여론이 사람들이 이랬대 하면서 여론이 이끌려 갈 텐데 여론이 호도될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하죠. 최근에도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 확진자의 수를 갑자기 몇 배로 늘려서 이렇게 가짜뉴스들이 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가짜뉴스의 문제들,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 선동돼서 이랬대 굉장히 심각하대 라는 것들이 여론들이 막 형성되고 혼란이 가중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 정보 왜곡의 문제들도 이 정치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과 그리고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할 이런 부정적인 측면이 모두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봤던 누리소통망, SNS와 관련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SNS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데요. 요즘에는 어떤 식으로 SNS를 활용하고 있냐면 공동구매와 관련된 그런 것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인스타그램 같은 것에서도 공동구매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이 구매하면 비싼 물건을 한 사람이 좀 대량으로 구입해서 그걸 좀 더 저렴하게 쇼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으니까 좋은 뭐 이런 것들도 공동구매 같은 것들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공동구매를 할 때는 아는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좀 많이 사가지고 좀 저렴하게 샀다면 이제는 모르는 사람끼리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서 누리소통망을 이용해서 그런 공동구매들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혹은 뭐 게임을 같이 여러 사람이 즐겨본다거나 아니면 소셜미디어의 활용으로 그러니까 이런 SNS를 활용해서 사람들끼리 의견 공유하고 대인관계 넓히고 뭐 이런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것도 참 긍정적인 측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기부를 하는 것들도 굉장히 좋은 변화의 모습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 이런 지금 누리소통망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요것들을 적용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 할인 구매를 한다든지 게임을 통해서 이 게임 안에서도 사실은 피상적일 수는 있지만 인적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발생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하고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도 한다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집단지성이 가능해지기도 하죠. 때때로는 잘못된 지식들이 퍼져나가면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 다 같이 환경 문제를 해결해보자 라는 것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면 집단지성을 만들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이런 기부 같은 것들도 해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또 측면이 있지만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지만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문제로 나타나냐? 아까 얘기했지만 실제 접촉을 안 한다. 대면을 안 한다라고 하면 인간이 대면적 어떤 인간관계들이 축소되고 우리 아까도 얘기했던 그냥 단순하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기보다는 굉장히 피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들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들과 이제 익명으로만 대화하는 익명 속에 숨어서 사람들이 좀 더 악플이나 이런 안 좋은 글들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이런 가상적 인간관계 속에서 뭔가 부정적인 어떤 악플 같은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측면도 있죠. 자, 근데 이런 인간관계가 단 나쁘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게요. 또 이런 온라인상에서 인간관계는 국가나 성별이나 어떤 계급들이랑 상관없이 굉장히 수평적인 인간관계를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이제 수평적 인간관계를 만든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또 긍정적인, 수평적일수록 사람은 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통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은 부정적인 측면이 될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우리 지금 여러분이 쓰고 있는 그 SNS 그것에 대해서도 한번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누리소통망과 그리고 대선에서 어떤 식으로 또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에 의해 나타난 변화들이 있었는지를 같이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 경제 측면에서는 어떤가 한번 같이 보면, 자, 경제는 어떠한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에서는 여러분들 인터넷 쇼핑을 활용한, 자, 인터넷 뱅킹을 활용한, 자, 그래서 자본과 금융이 자유롭게 이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사용할지 모르겠지만 공인인증서를 활용해서 은행 업무를 모두 본다든지 그 다음에 그것이 심지어 국내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해외까지 자유롭게 이런 돈들이 이동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것도 바로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른 정보화 사회에서 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많이 하는 거 인터넷 쇼핑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죠. 지금 같은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는 대면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인터넷 쇼핑은 다른 경제적인 상황이 더 안 좋아짐에도 인터넷 쇼핑몰과 관련된 경제적인 수치들은 훨씬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굉장히 발달하는 모습들, 근데 이것이 이제는 PC에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동통신을 이용한 그러한 전자상거래도 굉장히 발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근데 이것이 막 너무 좋죠. 편리해요. 당장 쿠팡에서 오늘 주문하면 내일 배송이 와요. 너무나 편리한데 그에 따라서 또 대면에서 이런 판매 도소매업을 하는 우리 용산 얘기했었죠. 용산 전자상가 같은 그러한 경우에 또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도 우리 꼭 고려를 한번 같이 해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회사 업무도요, 원격 근무가 가능하고 화상회의가 가능해지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해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지사나 해외의 다른 업체들 간에도 훨씬 더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해지죠. 근데 이 기술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보니까 정보화 사회에서 이런 기술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또 이제 어떤 인간관계의 변화도 나타나게 되냐면, 자, 인간관계를 오히려 확대시키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 우리는 원래는 과거에는 어떤 지역 안에서만 생활할 때는 그 지역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는 온라인상에서 SNS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 제주도에 있는 사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자유롭게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가 피상적이 되기도 하지만 이것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어떤 문화체험의 기회도 가능해지죠. 그들과 소통하면서. 그리고 다른 정보들, 해외에 있는 정보들까지 쉽게 접근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교통통신 발달할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근데 교통통신 발달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A 시간에 배운 그런 문화와 관련된 부분과 연결시켜 생각한 친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화와 관련된 우리가 문화 상대주의의 입장에서 어떻게 문화를 바라볼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약들이 극복이 되면서 다양한 실시간 정보 교류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떤 해외에 어떤 정보를 전달하려면 그것을 편지로 전달해야 되던 시기와 지금 단순히 컴퓨터에 SNS에 글 하나 남기면 정보 전달이 가능한 시대는 이런 시간적인 제약도 극복하고 공간적인 제약도 극복하게 해줄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또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격 진료.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산속 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의사를 한번 만나려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심지어 노약자들은 이동에도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을 원격으로 컴퓨터상에서 환자를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온라인 교육이 굉장히 발달하는 모습들도 이 정보화 사회에서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 스마트폰의 발달은 훨씬 더 이런 다양한 어떤 문화 매체들을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 문화 확산의 속도가 훨씬 더 빠르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료 한번 같이 보면요.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자료예요. 자, 아까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랬는데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의 발달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전자상거래가 발달하니까요. 온라인이랑 이동통신을 이용한 쇼핑 거래액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요?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증가합니다. 자, 증가하고 있죠. 심지어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 2016년까지를 봤는데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2013년도에는 이제부터는 이동통신을 이용한 쇼핑 거래액들이 발생한다. 자, 이때가 어떤 때일까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가 아마도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런 온라인 쇼핑을 더 많이 하게 된 시기구나라는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사실 이것들이 지금 2020년에는 더 가파르게 상승했을 수 있다라고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왜냐? 사람들이 대면으로 하는 것이 코로나 상황에서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온라인이라는 거는 결국엔 PC를 활용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이용한
그 쇼핑 거래액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라는 것들 예측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 그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쇼핑을 하게 되면서 생산자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왜냐면 보다 멀리 보낼 수 있어요. 보다 먼 곳에 이런 쇼핑 그 고객을 유치하고, 예를 들어 국내에서 생산된 굉장히 좋은 제품을 해외에서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하게 되면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치하게 되죠. 고객들을 유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왜 K-뷰티 이런 화장품들이 굉장히 동남아, 다른 이제 중국, 유럽 이런 데서도 굉장히 잘 팔리는 상품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그래서 보다 멀리, 보다 많이 상품을 판매하는 장점이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만 어떤 물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다양한 물건들을 훨씬 더 저렴하게, 그리고 품질도 좋은 걸 찾아서, 품질 좋은 물건을 찾아서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장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어졌죠. 그래서 우리 요즘에 인터넷 이렇게 검색해보면요, 심지어 해외 배송이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해외 배송에서 좀 더 저렴하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열심히 그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검색을 통해서 더 좋은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변화라고 할 수 있겠죠. 옛날에 우리가 이렇지 않은 인터넷이나 컴퓨터 같은 것들을 활용할 수 없는 시대에는 어땠을까요? 내 주변에서 시장에 가서 꼭 시장에서 거기에 놓여있는 물건만을 가지고 그 중에서 고르는 형태로 진행이 됐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점은 무슨 문제점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 자, 우선은 사생활 침해 당연히 떠오르죠. 우리 이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게 되면 항상 떠오르는 첫 번째 문제점, 사생활 침해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와 있는 건 뭐가 들어가면 되냐면요, 사회적으로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인 어떤 여건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보통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걸 말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는 어떤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어떤 차이가 발생하면 지역 격차라는 게 발생했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칸에는 우리 뭐가 들어가면 좋을지, 정보 격차가 들어가면 좋겠다. 그것을 우리가 정보 격차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사이버 범죄들이 많아질 거고 인간관계의 문제점들도 발생을 할 것이다.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자,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이제는 정보통신 기술이라는 게 어디에서든 사람들에게 접속할 수 있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건 이것을 악용하게 되면 감시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국가기관은 많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를 독점할 경우 혹은 그것이 제대로 정보를 활용하는 게 통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것을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형태로 활용한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의도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전달했을 때 오히려 아까 정치가 발달하는 모습보다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또 이 CCTV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페이로 텔레비전이라는 이 CCTV. 그래서 CCTV가 사실은 범죄 예방의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CCTV가 설치됐을 때 범죄 예방, 그리고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경찰이 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은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이것이 일거수일투족을 사람들의 모습을 찍음으로 인해서 악용될 수 있는 감시나 통제의 위험도 있다. 더불어서 이런 위치 추적 같은 것들도 이런 위험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개인정보들이 바로 이 안에 컴퓨터나 정보통신 기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유출됐을 때 그것이 범죄에 이용되거나 나쁜 사기에 이용되는 그런 문제점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례를 찾다 보면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작년인가요? 은행에 한 5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은행 명단이 해킹을 통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고요. 이렇게 유출이 되고 나면 여러분들 스팸 전화 엄청나게 오죠. 저도 스팸 전화 한번 받은 적 있는데 검찰청이라면서 저한테
계좌 정보나 이런 것들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 전화를 딱 받고 나면요, 순간 당황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무슨 문제를 저지른 적이 있나라는 의심을 갑작스럽게 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이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이런 범죄에 피해를 입기도 하거든요. 이런 개인정보 유출에 따라서 이런 범죄의 대상이 되는 문제점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에 따른 해결책들도 모색을 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이런 사생활 유출,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계속해서 정치, 행정, 경제적으로 발전을 할 때 항상 문제가 됐던 건 정보 소외계층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개인과 국가가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어떤 개인의 소득이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지역적인 특징, 뭐 이런 다양한 것들, 빈부격차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를 제공받는 그 격차가 생겨버린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그 다음에 조금 개발도상국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각각이 그런 사회적인 발전을 이룩하는 것들에도 점차 더 큰 격차가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마다도 그렇고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간에서도 이런 격차 발생은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 자체의 차이가 정보 격차가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의 심화로 이어질 때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지역 격차도 마찬가지고 어떤 격차가 발생하게 되면 어떤 불만들이 발생하고 이런 불평등에 대한 범죄 발생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극화의 심화는 우리가 꼭 사회 문제로서 해결할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같은 것들 우리 최근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우리 사이버 범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생각할 텐데 여러분들 우리 여러분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건 사이버 왕따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스팸 문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킹이나 아니면 우리 지적재산권 침해 같은 거 있죠. 다른 사람의 재산권, 다른 사람의 창조적으로 만들어낸 어떤 재산을 다른 사람이 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것처럼 활용할 때 그 재산권 침해의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악플 같은 문제들, 익명성을 활용한 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연예인들의 사례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 발생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계속 얘기하는 피상적 표면적 인간관계, 인간 소외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문제들을 누군가가 경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서는 굶어 죽었다. 이것도 그냥 단순히 컴퓨터상에서 글로 읽으면 뭔가 와닿거나 공감하기가 더 어렵다 이거예요. 우리가 대면 생활을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겪었을 때 우리는 좀 더 공감하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도와가면서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좋은데 이제는 아예 그 컴퓨터상에서 나와 다른 어떤 사람들의 문제에 좀 더 무관심해지고 거기에 심지어는 어떤 익명성을 이용해서 악플을 단다거나 이런 문제들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소외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는 것, 더불어서 인터넷 중독의 문제도 최근에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더 이상 만나지 않고 컴퓨터로만 한다거나 아니면 방 안에 갇혀서 계속해서 다른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계속 인터넷으로 게임만 하거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인터넷 서핑 같은 것만 중독적으로 계속 하게 됐을 때 실생활과 게임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발생하고 심지어는 우리는 일상생활 이런 정보화 사회에선 쉽게 어떤 것에 깊게 집중하지 못하는 특징들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인터넷의 활용, 빠르게 흐르는 이 인터넷의 활용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뇌도 변화시키고 인간관계도 변화시키는 그런 문제점도 발생을 하더라. 자, 그럼 해결 방안까지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해결 방안 어렵지 않아요. 자, 해결 방안 보면요. 내용부터 한번 간단히 읽어볼까요? 자, 내용을 같이 보면요. 자, 사이버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정보 윤리 교육하자. 자,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 관련된 법령 강화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티켓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 인터넷 상에서 우리가 에티켓을 가지고 있는 그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사실을 유포하지 않게끔 내 스스로도 정보를 확인한 다음에 유포하는 그러한 노력, 개인의 노력 같은 것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바로
사이버 범죄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겠죠. 자, 그래서 좀 정리가 잘 되시려나 모르겠어요. 자,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서 요 해결 방안이 제시가 되고 있다. 지금 현재적인 해결 방안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화시키는 사례들을 찾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프로그램들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자, 이거는 바로 인간관계의 문제를 좀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제도를 확충하자. 그리고 컴퓨터 기반 정보화 수준이나 스마트 정보화 수준을 좀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PC를 보급하거나 무상 정보화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법령 정비 강화들이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먼저 정보 소외계층을 좀 구체적으로 나눠봅시다.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 자, 농어촌에 있는 지역민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좀 우리 여러분들은 조금 태어나면서부터는 아니었지만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다면 노년층은 그렇지 못하겠죠. 그럼 이들도 정보 소외계층이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정보통신 기술 그 기기들을 살 수 없는 저소득층도 그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화면들을 보기 어려운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 소외계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그들을 위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사회복지제도를 조금 확충하는 것들도 우리가 정보화 사회를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할 거다. 왜냐면 이들이 그렇지 이 부분이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아까 정치, 행정,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에서 다 소외될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정보 격차로 이어지고 그것이 사회 불평등이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 얘기했었죠. 이런 것들은 정보화 사회에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은 이들에게 살아갈 어떤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더불어서요, 이들에게 교육을 해주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 소외계층한테 복지제도로 할 때 교육적인 측면, 가르쳐주는 거, 그 다음에 어떤 PC를 보급하는 기기들을 보급해주는 측면, 그리고 법률들을 좀 강화하는 측면들도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걸 단순히 국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뭘 해결하기 위한 거냐? 우리 아까 전에 정보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국가기관의 그 감시나 통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 처리 과정, 어떻게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지 과정을 공개하라. 그 다음에 법률을 만들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약관 같은 거 잘 안 읽게 되는데 사실 약관을 확인하거나 비밀번호를 때마다 변경해주거나 아니면 명의도용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침해당했을 때 그거를 신고할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우리가 이런 사이버 범죄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 실제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어요. 지적재 사건, 선생님이 이렇게 강의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공유돼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불법 다운로드 같은 거 받아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 같은 것들 중요하게 여기고 비밀번호 잘 바꿔야 되고 인터넷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 했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한 건 사이버 범죄의 이야기도 될 수 있지만 이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해결책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폐회로 텔레비전 CCTV 설치의 찬반 논쟁, 그 다음에 사이버 범죄가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것에 의한 피해 내용, 그 다음에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수준에 대한 자료 분석은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대면 수업 다시 만나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전반적인 정보화가 무엇이고 정보화에 따른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를 그냥 정리하는 차원으로 우리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요. 과제를 수행을 하셔야겠죠. 자, 과제는 뭐냐. 정보화의 어떤 긍정적인 측면, 오늘 부정적인 측면 다 얘기했어요. 긍정적인 측면 우리 변화 양상에서 이런 좋은 점들이 있다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측면 문제점들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좀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사로 한번 찾아주세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사들이 나올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교통통신의 발달보다 여러분 실생활에 더 많이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정보화의 문제점들, 그리고 정보화의 어떤 혜택들일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찾고요. 자, 그 기사를 요약해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오늘 수업에서 여러분들의 키워드 5개 선정하는 거 진행해 보시면 되고요. 5개보다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수업을 한번 전반적인 거 정리해 보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3번은 우리 항상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점점점 잘하고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내용들을 정리해 보는 거 계속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번 주는요, 목요일이 수능입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수업이 있는 친구들은 과제에서 몇 번만 하면 돼요? 우리 항상 그렇듯이 3번만 하시면 됩니다. 자, 3번만 수업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시간표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우리 시간표상에 목요일 수업 있는 친구들이 모란반, 국화반, 그 다음에 난초반이거든요. 모란, 국화, 난초는 이 세 반은 3번 질문에만 강의를 잘 듣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수업을 다 듣고 1, 2, 3번의 모든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면 수업 만나면 좀 남아있는 자료들 살펴보는 거 같이 하도록 하고요. 교통통신 발달, 정보화,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으로 시험 범위는 대략적으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내용들을 배우고 있는지를 머릿속에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